자, 안녕하세요. 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팀장입니다. 자, 일단은 백햇님 라떼 0524님 잘 들린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사람이 거의 안 들어와 있는데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주요 취업 포인트들의 핀포인트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취업이 좀 용이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중요한 것들을 좀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제가 일하는 학교도 물론이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입하는 영역이 바로 일반 기업, 그리고 그룹사, 혹은 중견기업, 뭐 스타트업, 이런 기업이죠. 흔히 얘기하는 기업, 사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이런 곳은, 일단 문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과 직무라고 흔히 불리는 상경계열 직무, 플러스 인문사회 계열 직무,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직무 타겟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빨리 잡힐수록 여러분들 투두리스트가 제대로 나옵니다. 이 직무 타겟이 안 잡혀 있으면 뭘 어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저학력 콘텐츠에 이렇게 힘을 쏟는 이유는 사실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고 면접 어떻게 보고 이거는 포장이고 요건 스킬입니다. 기술이에요. 조금만 손보면 금방 스킬이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소스가 있는데 이 소재가 엉망진창이면 아무리 기술을 부려봐도 이거는 장기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서류 통과율이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학년 때부터 이 포인트를 잡아드리려고 계속 하는 이유가 일단 직무가 나와야 뭘 해야 될지 알고 그것들을 만들어놔야 그걸 나중에 포장을 하죠. 포장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나중에 뭐 돈 갖다 바치고 자기소개서 저 같은 이제 경력 가진 사람한테 한 시간에 50만 원 받더라고요. 예, 취업 컨설팅. 그리고 자기소개서 뭐 뜯어 고치고 취업 안 돼요 그런다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본질입니다. 본질.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직업이든 취업이든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준비했느냐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날 뽑아줄 거 아닙니까? 준비 안 한 사람을 뭐 현혹돼서 뽑는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첫 번째로 직무 타겟을 좀 잡아 놓으십시오. 그래야 투두리스트가 나오고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그리고 직무와 맞는 이런 직무에서 요구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6가지 요소.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 6가지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이공계 직무 뭐 공정이나 생산이나 품질이나 R&D 같은 경우에는요. 직무 당연히 중요합니다. 내가 R&D로 갈 건지 저기 뭐 공정 기술로 갈 건지 양산 기술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생산 기술로 갈 건지 생산 공정으로 갈 건지 품질 관리로 갈 건지 뭐 이런 직무도 중요하지만 이공계 친구들은 사실 직무도 직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산업군이에요. 아까 제가 문과 친구들한테는 직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산업군 언급을 안 했습니다. 물론 산업군도 의미가 있어요. 문과 친구들도. 하지만 이공대처럼 그렇게 진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인사 업무다, 재무회계 업무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네카라쿠베당토처럼 ICT 플랫폼 기반 회사에서 인사를 하던 현대중공업처럼 이렇게 무거운 회사 아니면 제약바 효성이나 이런 화학회사나 이런 데서 뭐 일을 하든 인사가 하는 속성의 일은 똑같아요. 근데 이공대 친구들은 산업군에 따라 하는 일이 확확 바뀝니다. 느낌이. 예를 들면 공정기술인데 반도체 회사에서 공정기술을 하는 친구와 제약바이오에서 공정기술을 하는 친구와 기름집 뭐 S-오일이나 이런 뭐 현오뱅, 현대오일뱅크나 뭐 SK이노베이션, 뭐 SK에너지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친구랑은 투들이 그 준비한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공대 친구들은 되게 중요한 게 직무 플러스 이 산업군까지 같이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타겟팅을 할 때.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공대 친구라면 제약바이오 회사 할 건지 아니면 반도체 쪽에 진입을 할 건지 기름집을 갈 건지 아니면은 뭐 디스플레이 쪽을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거에 맞는 전공 수업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과 친구들랑은 다르게 문과 친구들은 진짜 무기 자체가 나중에 취업할 때 강력한 무기가 인턴십이나 자격증이라면 이공대 친구들 같은 강력한 무기가 수업이에요, 사실. 수업을 통해서 배운 지식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점을 이공대가 더 세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학점을 별도로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리학과다. 근데 내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광학 물리라든지 이런 수업들이 있어요. 이런 수업들을 들은 친구들이 썰풀 것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산업군을 이렇게 정하게 되면 그거와 맞는 전공 수업을 좀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찾아 들으셔야 돼요. 찾아 듣고 만약에 자연대학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전공 수업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용학문을 뭐 K무크나 아니면 공정실습이라든지 이런 사설기관이나 이런 데서 K무크 이런 데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반도체 쪽으로 갈 거면 반도체 8대 공정, 공정실습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공학 계열 친구들은 철저하게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죠. 그래서 개발 경험, 그리고 뭐 코딩 알고리즘 테스트, 코테 알테라고 하죠. 이런 것들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공대는 그런 전공 수업을 찾아내서 이렇게 트랙을 차서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학점 여전히 유의미한 그런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학점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최소한 뭐 B뿔 이상은 맞아야 학점에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높을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공대 친구들은 학점의 영향력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어학 당연히 봅니다. 서류 필터링을 처음에 할 때 엑셀로 돌려요. 학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숫자로 보이는 것들 있죠. 학점, 어학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학은 높을수록 좋죠. 그래서 문과 직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뭐 영어를 쓰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 오픽이 보통 AL인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해외 영업이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영어를 쓰지 않는 뭐 재무회계나 인사 이런 데는 IM3나 IH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공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학은 기준점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 기준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IM3, IM2 뭐 이 정도 맞으면 큰 문제 없고요. 이 최근 트렌드는 어학은 무조건 말하기 듣기 시험부터 일단 따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범용이고요. 이제 그걸 먼저 따놓고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그 다음에 토익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토플은 1도 쓸데없다. 탭스는 간혹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뭐 서울대, 뭐 서울대 교직원 이런 데 KBS 이런 데서 좀 보는 데가 있죠. 자, 그리고 인턴십. 문과는 인턴십이 정말 일반화됐어요. 이제 정말로. 그것도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직무유관 인턴십을 여러분들이 좀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기업 규모는 필요 없습니다. 뭐 스타트업에서 하든 대기업 계열에서 하든 와, 이 친구는 삼성에서 인턴을 했으니까 더 우수한 친구야라고 보지 않아요.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에서 어떤 걸 배웠고 어떤 역량을 갖췄고 이게 중요한 거지 기업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인턴십이 거의 필수고요. 이공대 친구들은 사실 요즘에는 인턴십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인턴십 공고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공대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 프로젝트, 그 다음에 수업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최근에는 학부연구생 혹은 현장 실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무 경험을 좀 어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혹은 실습, 뭐 공정 실습 이런 수업들 이런 것들을 좀 아니면 캡스톤 디자인 이런 수업들이 좀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인턴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공모전은 저학년 때 해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광고 계열이나 마케팅 계열은 거의 공모전이 필수라고 할 정도로 뭐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기획 뭐 광고 공모전 대상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광고 계로 많이 가죠.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공모전이 좀 필요한 영역은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 경험, 뭐 경험이라 하면 예를 들면 학회, 뭐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학회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물류 쪽도 학회하는 친구들이 꽤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건 이제 이 현대자동차에서 로봇 동아리 출신들을 메인 타겟팅해서 작살형 채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 동아리 막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했던 클립이 있는데 학년별 계획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재가 부족하지 않아요. 사실 취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소재가 부족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 그러니까 사기업에 갈 경우에는 이런 학년별 계획에 맞춰서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요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보 수집할 때 제발 여러분들 인터넷상이나 저도 뭐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에서 정보를 너무 많이 얻지 마세요. 현직자 이야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현직자의 신뢰도 있는 이야기나 저 같은 진짜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믿어주시고요. 인터넷상 카더라가 정말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는 뭐 커뮤니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자공학과인데 학점 3.7이면 삼성은 기본으로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몇 년 전 얘기.
몇 년 전 얘기고 요즘엔 아니에요. 요즘엔 이공대 친구도 취업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그런 카더라 제발 믿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생각 없이 해야 됩니다. 전략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전략은 어디를 쓸까 고민만 하시고요. 많이 써야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요즘에는 이공대 친구들 뭐 흔히 얘기하는 기름집 몇 개 쓰고 삼성전자 DS 쓰고 그다음에 저기 뭐예요? 저 기름집 몇 개, 삼성전자, SK, 그다음에 LG 계열 한두 개 쓰고 딱 그러면 한 10개 나오거든요. 그거 쓰고 다 떨어져요. 지금 다 그런 상황. 그러고선 다 대학원 간대. 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공대에서. 자, 그리고 대학원 진학, 이제 바로 넘어가 대학원 진학 얘기하게 합시다. 여러분들, 저도 대학원을 2번을 다녔습니다. 제가 아내를 대학원에서 만났어요. 그, 일반 대학원, 그, 인사조직 전략 전공했거든요. 근데 중퇴했어요. 첫 번째 대학원은 중퇴, 코스학을 마치고, 논문 앞두고 중퇴했고, 두 번째 대학원은 그 교육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거는 석사를 땄어요. 논문도 썼고, 논문도 진로 논문이에요. 진로 취업 논문. 그때 제 한기수 선배님이 그 카카오 사장님이셨던 남궁훈 선배님, 예, 같이 다녔어요. MT에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술도 한잔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학교 옆에 용사 키친이라는 데서. 자, 어쨌든 대학원은요. 대학원 진학은 연구의 영역이에요. 취업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학원을 가시면 여러분들은 문과든 이과든 여러분들은 연구라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교수님의 연구를 돕거나 본인이 이제 연구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의 영역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특히나 일반 대학원은. 그리고 진학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 취업이 아니라 어떤 영역의 연구를 하고 싶냐. 석사 취업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영역의 연구를 했느냐가 취업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논문이나 연구 주제 이런 것들이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날카로운 팔처럼 변해요. 작살처럼. 그래서 좁고 날카롭게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바운드리 더 좁아져요. 그런 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논문 써야 되니까 지도 교수님 되게 중요하죠. 뭐 이공대 친구들은 그래서 김박사넷이라는 교수님 평판 사이트도 보시죠. 김박사넷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좀 영역이 잡히면요. 대학원은 좀 권위자 교수님한테 메일이나 상담을 좀 보내보세요.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학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포스코나 뭐 이런 데 계실 수도 있어요. 포스텍이나 아니면은 뭐 카이스트 이런 데 계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대학교에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콜드콜 콜드메일이라고 하죠. 미리 랩실을 컨택한다고 합니다. 이공대 친구들은. 뭐 문과도 마찬가지. 뭐 제가 전공한 교육공학도 뭐 한양대에 유명한 교수님 한 분 계시고 서울대에도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제 지도 교수님 너무 저도 존경하지만 아무튼 그런 곳에 메일이랑 상담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 그 아는 선배님이 있다면 조언을 좀 얻으세요. 이게 랩실 생활이 학부생이랑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또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고 이공대생은 랩실에서 연구해야 되니까 그 삶이 어떤지 사전 지식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석사를 땄어. 석사 이후에나 뭐 할 건가? 이거 좀 치열하게 고민 좀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공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제 박사까지 해야지 요즘에는 R&D로 진입이 좀 수월한데 석사는 뭐 과거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어쨌든 R&D나 연구소 쪽으로 많이 가게 돼요. 박사까지 따면. 석사는 요즘 뭐 공정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고. 문과 쪽이 석사를 했을 경우에 메리트가 있느냐? 이공대는 솔직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근데 문과는 솔직히 저도 뭐 석사지만 석사 메리트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경력 인정도 거의 대부분 되지 않고요. 음, 가더라도 사회과학 쪽은 뭐 이렇게 연구소 쪽을 많이 가긴 하는데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직 연구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뭐 본인이 괜찮다면 상관없지만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석사 이후에 어차피 석사가 도피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석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건가? 석사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석사 학생들 요즘에 많이 들어와요. 석사도 취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요즘.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해외 대학원, 그러니까 유학 갈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대학교의 그 교수님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유학하신 분들이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교수님들의 전문 영역이야. 대학원 진학은. 그래서 해외 출신 교수님들 조언을 좀 얻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요즘 아주 핫하죠.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특히나 로스쿨. 제가 그 오늘도 글을 하나 썼는데
제가 일하는 대학교 뭐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죠. 절반, 문과 친구들의 절반은 로스쿨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절반은 전문직 준비하고 있어요. CPA나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취업 준비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뭐 이상한 현상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로스쿨이나 전문직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뭐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는 이 친구들은 이제 사기업 취업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멘붕이죠. 사기업 취업이 이 친구들 머릿속에서는 이게 급이 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로스쿨은 원티어, 그다음에 CPA는 세컨티어, 그다음에 사기업은 뭔가 부족한 애들이 가는 곳. 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전혀 아니거든요. 로스쿨보다 사기업 취업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멘붕에 빠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업은 삶입니다. 직업은 삶. 그래서 서열화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게 뭔지 고민해 주시고 그게 맞다면 그때 로스쿨이나 의전원, 약전원 혹은 교육대학원 아니면 상담심리대학원 이런 데를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은 그 학위와 함께 여러분들의 진로가 결정이 돼요. 그 대학원을 나오는 순간. 그래서 그 직업이 치열하게 한번 나한테 맞을까? 이런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로스쿨 전문직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데니까 있어 보이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일을 잘할까? 평생 업으로 삼아도 괜찮은 걸까? 괜찮다면 질러야죠. 근데 아니라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던 친구들 중에 로스쿨 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직장을 다니다가 간 친구도 많고. 근데 후회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막 울면서 전화 온 친구도 있고. 변시 준비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로스쿨, 의전원, 약전원 뭐 이런 거 합격하면 인생이 끝난 줄 알아. 전혀. 거기서 또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원이 입학을 했다고 졸업 이후의 진로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전문대학원 내에서 또 로스쿨 간 친구들은 뭐 빅펌에서 인턴십을 한다든지 변시 준비 전에 벌써 막 그런 거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래를 결정 짓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로펌 가고 싶은 친구, 아까 빅펌이라고 했죠? 이런 데는 메이저 로스쿨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학점 관리 당연히 잘해야 되고, 리트까지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특수대학원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뭐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를 봐야 돼요. 1급 정교사를 따려면. 2급 정교사 나오거든요. 이거 사립을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대학원 진학도 결국엔 타겟 대학원 교수님들이랑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업의 영역은 뭐 저 같은 취업 전문가들이 진행을 한다면 이 진학이라는 영역은 사실 교수님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 블라인드 채용이죠. 그래서 학점, 학교 다 안 봅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걸 밝히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NCS랑 직렬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 행정, 법학 중에 특기라거나 상경 통합이거나 4개 통합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렬 시험 공부가 뭐 경영학을 만약에 내가 선택을 했다. 문과 친구인데 그러면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뭐 CPA, 예를 들면 금융공기업이나 뭐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좀 여러분들의 선호하는 공기업을 가려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년 준비해야죠. CPA 1.5차, 1차 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교재도 똑같죠. 그리고 이공대 친구들, 이공대 뭐 한수원이라든지 아니면 IT 직렬 이런 데는 이공대 친구들을 많이 뽑거든요. 이쪽은 사실 문과 애들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기사 자격증, 전산 기사라든지 이런 기사 자격증 시험의 수준의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필기 시험에.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CS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직무유관 교육 이수사항, 직교라고 합니다. 직무유관 교육 이수사항이랑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경력,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경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얼라이먼트 시켜서 이 서류에 쓰셔야 돼요. 서류가 물론 적부인데도 많지만 이걸 가지고 나중에 면접에 소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챙기셔야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가산점 자격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사, 커말 1급,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이공대 친구들은 기사 자격증 이런 게 거의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공기업으로 타겟팅한 친구들은 찾아내면 좋고요. 자, 금융권 같은 간 친구들 예를 들면은 증권사 쪽에 프론트단에서 IPO, 그다음에 IB, 그다음에 커버리지 뭐 이런 쪽, 그 미들단, 리서치 뭐 이런 것 쪽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금융권.
이쪽 같은 경우에는 RA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턴십이 거의 필수입니다. 이거 없이 제가 취업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턴이나 RA를 따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이거 인턴이 또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따기 위해서 뭐 공고나 아니면 시험을 보려면 뭔가 알아야 될 거니까 뭐 밸류에이션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가치 평가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투자도 좀 해보고 이런 친구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자 못하니까 학회를 한 친구들을 선호해요. 금융학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이 뭡니까? CFA. 그래서 CFA 레벨 1, 레벨 2 뭐 정도까지는 굉장히 우대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운사라고 하죠. 투자자산운용사. 그래서 자산운용 쪽과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모펀드,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자산운용사 뭐 이런 것 쪽에서 좀 이렇게 먹어주죠. 흔히 얘기한. 그리고 VC까지 벤처 캐피탈. 그래서 금융권은 아래 인턴이 필수다. 근데 그걸 하려면 금융학회를 거쳐서 가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금융학회를 하려면 또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다. 인턴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좀 포인트 잡아드리고요. 게임 산업. 게임 산업 쪽이 은근히 인력을 많이 뽑아요. 근데 요즘엔 조금 안 좋아요. 코로나 때 확 올라갔다가 좀 요즘 좋지는 않은데, 게임 산업은 게임을 진짜 좋아하셔야 됩니다. 게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뭐 게임 기획자나 아니면 게임 시나리오 작가. 게임은 하나의 영화 산업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미디어 엔터 같은.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친구들이 게임 쪽에 좀 진입이 쉽고요. 자, 다음에 상사랑 해외 영업 같은 경우. 제가 이거 강의할 때 많이 쓰는데 해외 영업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제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주재원 발령이 나가지고요. 저는 중국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차장님, 팀장님, 저는 그러면서 인터내셔널 하이스쿨을 나와가지고 영어를 되게 잘해요. 중국어라. 저는 이 영어랑 중국어가 되니까 제가 사기업을 간다면 직무는 무조건 상사나 해외 영업으로 타겟팅을 해야 되겠죠? 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제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영어 잘하고 그러면 거기 뽑을 것 같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는 당연한 거고 도구고 이거 플러스 영업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영업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마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진짜로 이거거든요. 사막에서도 히터를 팔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게 진짜 필요하고요. 뭐 무역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매출 재고 관리하고 선적하고 인앤아웃 시키고 대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생산 쪽이랑 연락해가지고 이거 물동량 파악하고 그다음에 쇼핑해가지고 물류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SLP에 그러니까는 뭐 ERP 시스템에다 집어넣고 이런 게 해외 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제가 한국말을 잘하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제가 국내 영업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언어와 문화를 아는 건 되게 큰 무기긴 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외 영업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더해서 이 영업이라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무역이라는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나 이제 무역 영어나 국제무역사 같은 좀 쉬운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해외 영업이나 상사 쪽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자격증을 좀 따놓으면 좀, 이 친구 해외 영업하고 싶은 친구네? 라는 티가 팍팍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송계통, 뭐 기자나 PD 하고 싶은 친구들 있죠. 여기에서 요거는 제가 채용 공고를 좀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랑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거기 들어가시면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논술과 작문 시험이 있어요. 시사상식 보는데도 아직도 있고. 그래서 논술과 작문, 그리고 상식 시험을 보려면 독서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왜냐면 여긴 창의력이 필요하고 인문학적 어떤 그 창의성이 좀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자소서 문항을 보면 컨텐츠 기획을 해본 경험을 좀 우대합니다. 비평도 나오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이런 컨텐츠 기획을 해본 경험을 가지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뭐 교내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연출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시 스터디가 나오는 거죠. 언론고시 스터디. 이런 것들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차장님, 저 포토샵이랑, 저기 영상편 프리미어 좀 만질 줄 아는데, 영상 편집할 줄 아는데, 이런 거 도움 되나요? 아, 근데 그거는 기술이에요. 그건 나중에 배우는 거고, 사실 메이저급의 그런 지상파나 공중 케이블, 뭐 이런 데서는 사실 그런 걸 보지는 않아요. 뭐 CJ, 뭐 ENM 이런 데 그런 거 보지는 않아요. 예, 그런 건 그냥 기술. 그건 나중에 뭐 들어가서 부르면 바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인턴을 뽑을 때는 뭐 인턴 PD나 인턴 기자를 뽑을 때 요즘에는 이제 MCN이라고 부르는 1인 미디어도 굉장히 많고 유튜브나 이런 채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런 기술이 뛰어난 친구를 좋아해요.
하지만 진짜 취업을 할 때는 사실 그거보다는 이런 논술과 작문이 필요하다. 예,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요. 전문 자격증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2학년 끝날 때쯤 진입이 빨리 결정이 되고 시작해서 몇 년까지 해보고 안 되면 난 아웃하겠다. 엑시트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제기구 좀 원하는 친구들 있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분야를 먼저 좀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동이냐, 아니면 젠더냐, 아니면 뭐 최빈 뭐 그 뭐죠? 뭐 빈곤국이냐, 뭐 이런 쪽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 여기는 좀 석박사 우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요거는 하나 제가 사이트를 보여드릴 텐데, 자 보세요. UN 커리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UN 산하기구들의 채용 공고가 모여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 가시면 이렇게 그 굉장히 많은 공고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서치가 가능합니다. 뭐 휴먼 리소스 오피스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잡 오프닝이 돼 있어요. 보니까 제네바에서 일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리스폰시빌리티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역량들, 컴피턴시, 역량 나와 있죠. 프로페셔널 팀워크, 플래닝 오르가나이제이션 이런 게 나와 있고, 에듀케이션은 어드밴스드 유니버시티 디그리 해서 마스터스 디그리, 마스터 디그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석사 이상, 예, 석사 이상을 원해요. 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 익스피리언스 적어도 7년을 보내요 여기. 네, 이런 것들 보면 채용 공고를 보면 아, 이런 사람을 국제기구에서 뽑는구나. 국제기구도 결국엔 뭐죠? 직무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이거에 나를 맞출 거 아닙니까? 채용 공고 분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가 되는 것이 거의 필수고 경력직이 더 많아요. 그래서 타겟 기관의 JD를 좀 확인을 합시다. 잡 디스크립션. 석박사 우대하는 분위기 있습니다. 자, 다음에 외국계 기업. 차장님 저 구글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친구들 있죠. 저 로레알 가고 싶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언어는 기본이에요. 영어를 잘한다고 뽑는 게 아니라 영어는 기본이고 오히려 이쪽은 잡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경력직에 준하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한국계 기업은 그냥 퉁쳐가지고 경영 지원 이렇게 뽑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기업도 외국계 기업처럼 세분화돼서 그 잡 포스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이 꼼꼼하게 이걸 살펴보고 그거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에 그리고 영어로 그냥 전형이 영어로 진행될 뿐 더 중요한 건 직무 역량입니다. 그래서 레주메 커버레터 CV 이런 거 쓰는 것들 연습 꼭 하셔야 되고 영어 면접 보는 거 그리고 요즘엔 전화 인터뷰도 많거든요. 외국계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해외 취업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하는 해외 취업은 그런 쪽이잖아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대졸자들을 많이 뽑아가는 영역이 사실은 일본 쪽이랑 그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 쪽이에요. 요즘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이런 쪽. 그래서 현재 일본계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현지에서 리크루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심지어 교육을 시켜서 데려가기도 해요. IT 쪽은. 일본 쪽이.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 채용의 특징이 뭐냐면 에이전시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는 외주사, 그러니까는 그 회사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중간에 브로커가 있어요. 이 브로커 개념의 어떤 외주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까? 서치펌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면 커리어의 재팬, 그다음 마이나비 코리아 뭐 이런 데가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 큰 일본 취업 그런 전문 기관이고요. 그런 데를 통해서 가실 수 있는 데가 아마존 재팬, 라쿠텐, 돈키호테, 미즈우은행, 가와사키 중공업. 이거는 이제 이공대 친구들도 뽑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조금만 하면 이런 데 좀 길이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취업, 해외로 나가는 케이스 중에 제가 본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외국계 회사에 먼저 입사를 한 다음에 아시아 지사를 거쳐서 월드 지사로 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P&G, GE, 그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BMW, 로레알, 그다음 BATK 이거 담배 회사죠. 더닐 만드는 존슨앤존슨,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입사한 다음에 아시아 헤드쿼터가 보통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거든요. 거기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월드와이드로 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 본사가 있는 데로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전 구글 코리아 가가지고 해외 순환이 되게 자유롭거든요. 구글 코리아가 그렇게 가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랑 이렇게 상담하고 했던 친구가 지금 구글 인사팀에 있어요. 예, 그런 친구들도 있고. 자, 그리고 주재원이 돼가지고, 뭐, 삼성전자, 뭐, 독일 현지 법인 주재원 했다가,
거기서 근처에 있는 데서 스카웃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거길 퇴사하고 현지 법인으로 입사하는 케이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케이스가 또 많죠. 요 케이스 석박사를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 다음에 현지 회사의 비자랑 이런 거 해결하면서 취업하는 케이스. 예,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유학해서 현지 회사 입사하는 케이스들도 꽤 있습니다. 뭐 MBA 간 다음에 거기서 현재 뭐 테슬라나 아니면 뭐 맥킨지 본사 뭐 이런 데 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현지 회사로 입사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면 LG전자 인도 법인. 그래서 법인 별도 채용. 그러니까 한국 LG전자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재는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개도국, 개발도상국 취업이 활발합니다. 관련 사이트가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월드잡이나 K무브 이런 사이트 두 개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YBM이라고 요거는 세계경영연구소라고 해서 옛날에 진짜 세계경영을 했던 대우그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거기 존경을 합니다. 거기 출신 분들은. 왜냐면 제 사수가 대우전자 출신이셨거든요. 옛날 SK 다닐 때. 자, 어찌됐든 뭐 요런 사이트들 한번 뒤져보시고요. 좀 조심하실 건 좀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자, 보상, 현지 체류 이런 것들 꼼꼼히 보셔야 되고 해외 취업은 브로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조금 걱정되는 그런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그런 주요 취업 타겟별 핀포인트로 중요한 포인트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번 시간에 좀 쫙 말씀을 드렸습니다.